미국인 남편 브라이언 후커는 그의 변호사가 끔찍한 시련이라고 부르는 일을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체포되기 직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지금 바하마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리네트 후커가 의문의 상황에서 물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후커가 친구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새롭게 공개된 메시지들로 인해 리네트의 실종이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훨씬 더 수상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더 케이스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 제공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고 이 사건에 여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하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거의 일주일째 추적해왔습니다. 브라이언 후커의 의붓딸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결혼이 소셜미디어에서 그 부부가 보여준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약 10년 전 리넷과 브라이언 후커가 연루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포를 다룬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리넷이 수갑을 차게 된 경위와 토요일 밤 이후로 그녀가 목격되지 않은 지금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브라이언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왔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녹음을 시작할 때 브라이언이 공식적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을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방금 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조사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그의 변호사가 동석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밤사이 프리포트, 바하마에 있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의뢰인과 대화했을 때 들은 내용을 저희에게 업데이트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꽤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변호사, 테럴 버틀러의 진술입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이번 체포 직전에 겪었다고 말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 일은 수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인용하자면 브라이언은 자신이 체포된 밤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거센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그는 경찰 수색을 위해 보트를 타고 자신의 배인 소울메이트로 이동했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해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젖고 불안정한 배바닥을 옆으로 이동하며 자유롭지 못한 손에 온뭉치를 들고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잠겼고 구명조끼가 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상당한 양의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경찰에 의해 물에서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이 추락 사고로 인해 브라이언은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절뚝거리게 되었으며 눈에 띄는 찰과상도 생겼습니다. 이전에 버틀러는 경찰이 브라이언을 조사를 받으러 오도록 속였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수요일 리넷을 찾기 위한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그에게 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라이언이 그 대화에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들었고 그가 용의자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경찰이 그와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면담이 끝날 때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브라이언이 이 사건에서 기소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틀러는 바하마에서는 누군가가 기소 없이 48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고 경찰의 공식 면담이 진행되면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다면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더 케이스 에피소드 녹음 중에 그 면담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또한 버틀러는 브라이언은 완전히 상심하고 깊은 고통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이자 극심한 좌절의 원인은 25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실종이라는 트라우마와 용의자로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겹치면서 그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2가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첫째, 리네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브라이언이 말한 일이 사실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리네트가 사라진 직후 브라이언이 친구에게 페이스북에서 보낸 개인 메시지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을 공유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스에서 그 소식을 본 후 월요일에 브라이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형제여. 유감스럽게도 사실이야. 돛담배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보트에서 거친 파도에 휩쓸렸어.
바람이 나를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그녀는 돛담배 쪽으로 헤엄쳐갔어. 해가 거의 질 무렵이라 우리는 금방 서로를 놓쳤지. 나는 그 다음 7시간 동안 표류하면서 노 하나로 노를 저으려고 애썼고 결국 옆섬의 해안 뒤쪽에 떠밀려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도 계속 찾고 있어.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큰 부담이야. 그리고 나는 방금 몇 분 전에 처음으로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았어.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 가족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수색 및 구조팀에서 오늘 여러 지역을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방금 전화가 왔어. 그들은 내일 다시 나가지만 수요일에 폭풍이 온다. 화요일 아침, 브라이언은 친구 메시지에 연락해주고 지지해줘서 고마워 라고 답장했어. 어제 소방서에서 나를 딩기로 데려다준 후에 나는 보트를 다시 마시하버로 가져왔어. 나는 콘치인의 모어볼에 정박해 보트에 머무르고 있어. 내 여동생과 매형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와서 며칠 머물 예정이야. 날씨가 안 좋으면 나도 그들과 하룻밤이나 이틀 정도 함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계속 수색을 할 계획이야.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직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 수색 및 구조팀이 오늘도 다시 나갔어. 내일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지금 보면 브라이언이 친구에게 메시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브라이언이 바하마 당국에 진술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아. 토요일 밤에 그와 리넷이 그들은 딩기보트를 타고 있었고 아바코에 있는 한 식당을 떠나 8피트짜리 딩기보트로 자기네 배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 보트는 바닥이 딱딱하고 뒤에 서내기가 있어. 두 사람이 타기엔 공간이 좁아 보통 옆에 앉아가. 브라이언과 리넷이 딩기보트에 앉은 사진을 보면 위치가 바로 그곳이야. 그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가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었어. 바람이 18, 20노트, 그러니까 시속 22, 25마일 정도로 불고 있었거든. 이제 브라이언은 리넷이 엔진을 조작하고 있었고 그녀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 그래서 그녀가 배에서 떨어졌을 때 열쇠도 함께 떨어진 거야. 그래서 브라이언은 어떻게든 땅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도착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가 말하길 메시지에서 읽은 것처럼 해류와 바람이 브라이언과 리넷을 서로 멀어지게 해서 그 순간에 그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했어. 나는 그 점이 흥미로웠어. 하지만 그는 그녀가 배 쪽으로 다시 헤엄쳐 오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들은 거야. 브라이언은 그 후에 마시아버, 바하마까지 가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야 했다고 했어. 거기서 마리나에 도착해서 누군가와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지. AP통신이 이 지도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호프타운이 보여. 거기서 딩기보트를 타고 엘부키로 가려던 거야.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리넷이 보트에서 떨어졌다고 해. 그 순간에 대해, 예를 들어 네 엄마를 찾으려고 뭘 했는지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했어? 그는 엄마가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해서 구명기구를 던져줬고 그 다음에 해안까지 수영하거나 노를 저어 갔다고 했어. 그래서 왜 그가 닻을 내리고 엄마를 찾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제일 먼저 했을 일은 엄마에게 다가가는 거였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후커의 의붓딸인 칼리 에일수어스와 했던 인터뷰의 일부야. 그녀는 28살이야. 미시간에 살고 있고 공개적으로 나서왔어. 그녀는 엄마의 실종이 브라이언이 주장한 것처럼 사고가 아니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 이제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그가 이 일에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고, 또한 칼리가 인터뷰에서 그와 그의 결혼에 대해 제기한 주장들도 부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너에게 말했어? 그가 나한테 전화했어. 일요일 밤 8시 30분쯤이었고 그는 나에게 야, 네 엄마가 실종됐어 라고 말했어. 그 일은 어젯밤 늦게 일어났어. 어, 하지만 우리 곧 올라갈 거야. 그래서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알겠어 라고 했어. 나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는 아, 맞다, 미안해. 그때쯤 그녀를 찾아볼게 라고 했어. 그리고 빨리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좀 수상했어. 그래서 그가 미국에 돌아와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것 같았어. 내가 너한테 갈 때 그냥 놀자고 한 거야. 난 뭐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냥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나한테 말해주기까지도 그가 너무 오래 걸렸거든.
그리고 왜 그가 자기 배로 가서 무전기로 다른 요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제 아내 보셨나요? 라고 말이야. 아내가 사라졌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선원들이 나가서 도와서 찾아봤을 텐데. 칼리도 브라이언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후커 부부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것만큼 완벽한 커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 칼리가 말하길 그 부부는 팬데믹 시기쯤부터 함께 배에서 살고 있었어. 그들은 약 3년 전에 텍사스에서 소울메이트라는 이름의 이 요트를 샀지.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 배에서 살고 있었어. 바하마 같은 곳으로 여행도 다녔지. 그리고 그들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헛소리를 뒤로하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하지만 칼리는 그 부부에게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다고 주장해. 그녀는 2년 전에 브라이언이 그녀의 엄마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해. 하지만 그에 대한 법원이나 사건 문서는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그가 그런 종류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찰 보고서에는 2015년에 미시간에 살던 시절 후커 가족이 연루된 가정 분쟁이 기록되어 있어. 미시간 켄트우드 경찰은 2015년 2월 1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후커의 집으로 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브라이언 후커가 자신이 리넷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해. 그는 미네지 자신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고 고소했어. 그리고 경찰은 브라이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코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기록했어.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리넷이 술에 취해 있었고 위층 침실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했어. 그 침실에는 제이콥 후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브라이언의 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어. 리넷은 그가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고 문을 잠갔다고 걱정했어. 브라이언은 리넷을 달래려 위층에 갔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 리넷이 자신의 얼굴을 4-5번 때렸다고 브라이언은 주장했어. 경찰은 그는 오랜만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고 적었어. 그는 울기 시작했고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해. 이제 리넷의 이야기는 매우 달랐어.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심하게 취해 있었어. 그녀는 브라이언이 자신의 이마를 때렸다고 주장했어.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목 졸랐고 한 번 주먹으로 때렸다고도 고소했어. 경찰은 브라이언이 코에서 피가 나고 부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리넷에게는 눈에 띄는 부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리넷은 체포되어 켄트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가정폭행 혐의로 수감되었어. 하지만 그 혐의는 취하됐어. 당국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대. 이 사건은 분명 오래전에, 대략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문제적인 면이 있었던 결혼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어. 칼리는 엄마 실종 전 엄마가 술 취한 듯한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어. 칼리는 엄마가 실종된 후 하지만 그의 체포 전 새아버지가 남긴 이 음성 메시지도 우리에게 들려줬어. 들어봐. 안녕, 애니. 방금 호프타운 수색 구조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바다에 빠졌을 때 내가 던져준 구명기구를 찾았대. 그래서 아직 엄마를 못 찾았지만 이제 그쪽에 수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대. 더 좁은 구역에 오늘도 그곳에서 계속 수색 중이야. 그래서 내게 소식 전하고 싶었어. 사랑해. 나중에 얘기할게. 잘 있어. 칼리 씨는 미국 해양경비대가 사건 형사수사로 자신을 인터뷰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브라이언이 경찰과 함께 물에 빠지면서 무릎을 다쳐 절뚝거리고 찰과상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브라이언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검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하마 왕립경찰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 후커는 아내의 실종과 관련해 자신이 어떤 관련도 없으며 자신의 의붓딸이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말한 내용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마우리시오 파딜라님이 함께합니다. 항상 로앤크라임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에는 다양한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하마의 법이 미국의 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 명백한 살인 혐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이 녹음 시점에 그는 아직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가 주장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의 쇼에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그녀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놨는지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요? 서로 다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오간 적이 있나요?
그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다는 이메일 증거가 있나요? 이런 식의 사건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살인 사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물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정적으로 그가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배에서 밀어버렸다면 그걸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가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바하마 당국이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경험상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만약 그런 일이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난다면 제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받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 아내가 죽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거짓말 탐지기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 실제로 그들이 타고 있던 건 작은 고무보트였지만 그들은 더 큰 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대한 법의학적 조사 말인데요.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면 그 일을 배 위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미놀 검사도 했죠. 그의 시신이 있는지, 그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손가락 관절에 손상이 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긁힌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죠? 제 말은 그 소형 보트를 보면서 물 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배에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큰 문제예요. 맞아요. 그게 그의 곳이었으니까요. 해양 용어로는 18, 20 노트, 실제로는 시속 25 마일 정도의 바람이었어요. 그건 확실히 돌풍이에요. 알다시피 그건 이미 보도됐고 2015년 가정 내 사건도 있었지만 기소되진 않았어요. 일부 딸은 이 결혼이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있어요. 그들이 작은 보트에 있었던 건 알겠는데 그녀가 어떻게 물에 들어갔나요? 과거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독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독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에 따르면 그들이 최고의 순간도 있었지만 아주 나쁜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실제로 이런 범죄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맞아요. 이건 분명히 수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수사에서는 어떤 것이든 조사할 수 있고 그들의 과거도 당연히 들여다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게 되죠. 문제는 그들이 배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문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실제로 당신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치 압력이 쌓인 상황의 증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잘 지내지 못하고 그런 좁은 배 안에 있다면 긴장이 높아져서 폭력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왜 그들이 그 작은 보트에 있었는지 정말 설명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시속 25마일의 바람이 부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그건 정말 보트가 가라앉고 있을 때나 그런 상황에서 저런 작은 보트에 몸을 싣는 거지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건 정말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공경에 처했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가정이 너무 많지만 예를 들어 그가 그들을 딩기보트에 타고 나가게 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우리는 배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한 사람이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그녀가 떨어지더라도 그가 여전히 기소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게 무모하다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서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과실치사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저는 바하마 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형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 불법 경주를 하다가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처럼요.
그런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한 성명서는 정말 변호사가 쓴 것처럼 보였어요. 변호사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 나와서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CBS 뉴스에 누군가가 섬에서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미디어 경험도 그에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체포되기 전 그녀가 단순히 실종된 상태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라면 저는 그에게 언론 대응은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어떤 말도 대중의 정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범죄가 있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가 언론에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가 그 작은 보트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속 25마일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아무리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카메라 앞에 나서면 스스로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조언하고 싶어요. 말도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으니까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모두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친 바다에 있었고 바람이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늘 누군가 추측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말했다는 경우처럼요. 특히 트루크라임 쪽에선 사람들이 자동으로 범죄를 의심합니다. 지금 그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은 분명히 그의 이야기가 법 집행기관이 그를 구금하고 그들의 말로는 체포할 만큼 충분했다는 거죠. 브라이언 후커 이야기 중 특히 인상 깊은 점이 무엇인가요? 제 말은 우선 없이, 또한 왜 그 작은 보트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녀에게 구명 장비를 던진 후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작은 보트에 있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물에 떠 있는 게 낫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아내와 함께 가라앉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당신은 그걸 버리고 그녀를 떠난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녀에게 작은 보트, 즉 딩기를 던졌고 그녀와 떨어지게 되었고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거군요. 어떤 사람들은 알다시피 당신이 그녀를 거기에 두고 떠났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봐요. 저는 다행히도 신께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견을 내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그녀를 거기에 두고 떠난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했든 아니든 누군가는 나는 그녀를 구하다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형사 변호사로서 모든 정황이 증거로 제시되는 사건을 맡게 되면 그것이 곧 당신이 마주할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는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겠죠. 그건 사고였어요. 그녀가 물에 빠졌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운전했어요. 나는 노를 저어 해안으로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모든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일들을 주장합니다. 가족들이 그들이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하면 상황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형사 변호사가 자신있게 맡을 만한 사건일까요? 이 시점에서 그 딩기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은 브라이언 후커뿐이죠. 그래요. 이건 형사 변호사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기분 좋게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질문 중 하나가 그녀가 딩기보트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 말씀이 맞나요? 딩기보트 열쇠요? 네. 그런데 딩기보트를 실제로 운행하려면 열쇠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아주 작은 보트, 말하자면 초소형 딩기잖아요. 당신은 그런 아주 작은 보트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열쇠가 그녀 주머니에 있고 보트에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보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자동차처럼 열쇠가 시동에 꽂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열쇠가 그녀에게 있었던 채로 그녀가 물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녀가 물에 빠진 후 그가 노를 저어 해안에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열쇠가 배에 있지 않고 그녀가 물에 빠질 때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그건 그가 법 집행기관과 저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제가 가장 답을 얻고 싶은 주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트스키처럼 킬 스위치가 있어서 떨어지면 엔진이 꺼지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딩기보트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시동에서 그걸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점도 많고 그가 경찰과 3시간 반 인터뷰한 건 알며 오늘도 추가 인터뷰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 사건에서 결국 기소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마우리시오 파딜라 형사 변호사님, 러앤크라임에 나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러앤크라임의 언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피카에서도 스트리밍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